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자 강하게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일정을 접고 조기 귀국합니다. 경찰은 거대 경찰을 우려하는 검찰에 대해 통제 장치가 충분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이 패스트트랙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단 삭발식을 가렸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의붓딸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붙잡힌 친모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숨진 딸은 친구에게도 학대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NS에 수억 원의 슈퍼카 사진을 과시한 이른바 SNS 재벌에게 시가보다 싸게 슈퍼카를 산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슈퍼카는 하나같이 하자가 있었고 SNS 재벌은 알고 보니 빈털털이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세금 22조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사업이 공무원들의 비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담당 공무원들이 룸살롱 접대와 금품까지 받은 정황을 MBN이 포착했습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법정에선 한진과 모녀가 서로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명희 씨는 불법인 줄 몰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중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인 만큼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급기야 문무일 총장은 출장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두고 검찰 내 반발이 심상치 않다는 뜻입니다. 첫 소식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애초 9일 귀국하려던 일정을 앞당겨 4일 조기 귀국합니다. 국회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 비판한 뒤 하루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사개특위에서 밝힌 입장과 같았지만 이번엔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의 사법 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나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즉시 바로잡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특히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글이 올라오는 등 적잖은 동요가 감지됐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검사의 역할은 경찰의 수사가 적절한지 살피는 건데 지휘권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문 총장은 귀국한 뒤 검찰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후속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문무일 총장의 작심 발언이 사태를 염두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검찰은 정해진 일정은 없다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법엔 모든 경찰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로라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집니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1차로 수사하고 마무리까지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검찰이 우려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종결시켜버리면 어쩌냐 하는 겁니다. 검찰이 경찰의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걸 경찰이 무시해도 그만이니 아무 소용이 없는 규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경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 얘기에 조목조목 반박한 겁니다. 조성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경찰청은 이례적으로 간략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 방안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우선 검찰이 보안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마음대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사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 요구 역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경찰의 조직적인 보호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정안은 그동안 검찰 쪽에 치우친 힘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현재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하게 실현되는 형사사법체계로의 개혁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백혜련 의원은 국회에서 의견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확실히 구현되도록 논의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국회 논의 과정이 험난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문무일 총장의 반발에 대해 청와대는 맞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청와대와 검찰이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부담스러워지거든요.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논의 중인 안건을 행정기관장이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총장이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을 비판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갈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인 금태섭,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애초 취지와 반대로 만들어졌다며 본인의 소신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그러자 SNS에서는 두 사람이 외부에서 영입됐다는 점을 빗대어 머리 검은 짐승을 걷어서는 안 된다는 등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가까스로 패스트트랙이 마무리됐지만 검찰총장에 이어 당 내부에서 비판이 쏟아지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당혹해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에 이어 의원 4명이 집단 삭발을 했고 추가로 릴레이 형식의 삭발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국회 본청 앞에 모였습니다. 김태흠, 이장욱, 윤영석, 성일종 의원 등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집단 삭발식을 벌인 겁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민주당과 민주당 여권으로 위장되어 있는 2중대, 3중대, 4중대에 의해서 무참히도 짓밟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추가 삭발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서 릴레이식으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일정을 하루 만에 소화하는 대선 주자 행보를 보이며 본격적인 장애 투쟁에 나섰습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정을 무너뜨릴 것임을 경고합니다. 황 대표는 내일 호남을 방문하고 주말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여는 등 보수 결집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산해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7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북한 배후설을 꺼내들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때처럼 매크로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한국당 해산을 주장하는 국민청원 참여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자유한국당은 북한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청원을 주도하고 기획하는 세력들에게 북한의 조평통의 지령이 영향을 주었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한국당 해체만이 정답이라고 말한 뒤 나흘 뒤인 22일 국민청원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때처럼 매크로 조작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1초에 30회 이상의 서명이 이뤄지는 건 기계장치에 의한 조작이라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국민의 수준을 낮게 보는 발언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하다못해 대구 경북에서도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정말 너무 없어 보입니다.
정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붙은 청원 경쟁에 청와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여야의 세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내홍을 빚고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사실 손학규 대표의 퇴진에 앞장섰던 건 바른정당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른정당계 인사들이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 인사들, 그러니까 국민의당 출신과도 손을 맞잡으며 지도부 퇴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와 유승민이 다시 전면에 나설 때라면서요. 오태훈 기자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전현직 지역위원장들과 정무직 당직자 130여 명이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 지도부가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무능했다며 사퇴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도부는 총사퇴하라! 안철수, 유승민은 등판하라! 등판하라! 유승민 전 대표는 지도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며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을 꺼냈습니다. 당이 진짜 국민들한테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에서 제가 할 일이란 뭐든지 다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손학규 지도부는 전날 주승용, 문병호 최고위원을 지명하며 정면 돌파 결의를 다졌습니다. 최고위원 지명이 당헌 위반이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까지 제기한 하태경 의원을 겨냥해선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라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모 최고위원께서 우회를 바로 잡아주시고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지도부가 내부 반발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파를 끌어안을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지도부 퇴진을 둘러싼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조언을 들었습니다. 일부 원로들은 적폐 수사의 피로감을 지적했는데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못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월권이라는 거죠.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최근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폐 수사를 그만하고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살아 움직이는 수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한 청산이 마무리되어야 여야 협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립으로 다른 정파를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적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걱정이라며 정치가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이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국정농단 청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야 대치정국의 타협점을 찾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의붓 아버지가 딸을 살해한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했던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범행 도구를 사고 딸을 꿰어 밖으로 유인하는 그 모든 것을 사전에 남편과 같이 계획했다고 합니다. 정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여중생의 친모 유모 씨는 딸과 함께 차에 탔던 CCTV가 공개되고 남편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유 씨는 조사를 자청해 공모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당할까 무서워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뒤늦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이들 부부는 철물점에서 범행 도구를 사고 의붓딸을 깨어내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을 버리고 온 남편에게는 유 씨가 고생했다며 다독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가 죽일 테니까 너는 밖에 있든 안에 있든 해라. 이렇게 안으로 탔다는 거. 여기만 해도 공모예요.
의붓 아버지 김 씨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친모 유 씨도 살인과 시신 유기 방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기록 조회와 디지털 포렌식 등 보안 조사를 거쳐 다음 주 초 사건을 검찰로 보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죠. 의붓 아버지에게 그렇게 당하면서 왜 친부에게 가지 않고 의붓 아버지와 살았을까? 여중생은 친부에게서도 매질을 당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디 한 군데 마음 붙일 데가 없었던 여중생은 장례도 없이 화장이 됐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여중생은 지난 2016년 5월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았습니다. 여중생은 친아버지가 이혼한 엄마를 찾아갔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청소 연구 있잖아요. 예, 그걸로 애기 종아리를 수차례 때렸다고 2주에 해당하는 피해를 가하게 됐다고 그렇게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여중생은 의붓 아버지 김 씨와 친모가 있는 광주로 옮겨 살게 됐지만 김 씨는 의붓 딸을 자주 때렸고 음란 동영상을 보내며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라고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중생이 이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계부 김 씨는 격분했고 친모 유모 씨와 생후 13개월 된 친아들을 데리고 가족여행을 핑계로 목포를 찾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유족은 짧고 한 많은 생을 마친 여중생에 대한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시신을 조용히 화장했습니다. 유족 측이 성범죄 신고에 경찰이 늑장 대응해 살인을 막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인터넷 SNS를 통해 재벌로 알려진 사람에게 수억 원대 슈퍼카를 샀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슈퍼카를 시가보다 싸게 판다고 해서 샀는데 하나같이 하자가 있었고 SNS 재벌이라는 사람도 실은 빈털털이었습니다. 재벌 행세를 해온 겁니다. 서영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만 명 가까운 팔로워를 지닌 송모 씨의 SNS입니다. 수억 원대의 슈퍼카는 물론 고가의 시계나 고급 주택 사진을 올려 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2년 전 신모 씨는 시가 7억 원 상당의 람보르기니를 싸게 처분한다는 송 씨의 말을 믿고 4억 8천만 원의 차를 샀습니다. 하지만 정식 번호판이 나오지 않았고 신랑이 끝에 차를 돌려주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차를 반납한 다음에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돈을 1원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재벌처럼 보이고 돈 있는 사람이니까 문제 생기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피해자는 신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모 씨 역시 같은 해 송 씨에게 1억 4천만 원을 주고 벤틀리를 구입했는데 하자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워낙 유명세가 있는 신분이니까 그걸 이제 차량 구입하였는데 그 차가 또 심각한 사고차였고 키로수 조작까지 염려되는 차였기 때문에. 심지어 SNS 재벌로 행세했던 송 씨는 이렇다 할 재산도 없는 빈털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최소한의 재산은 있겠지 하고 가압류를 걸었는데 본인의 와이프, 그다음에 업체 명으로도 전혀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취재진의 연락에 응하지 않던 송 씨는 SNS에 자신은 재벌이 아니다며 해명글만 올린 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SNS로 부를 과시하고 자신을 믿게 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 마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을 보는 것 같죠. 최근 이처럼 SNS를 매개로 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자 행세를 하며 부럽게 만든 뒤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소위 SNS 재벌에게 피해를 본 슈퍼카 구매자들은 이번 사건을 제2의 이희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피해자들은 남다른 부와 인맥을 과시하는 SNS 인플루언서의 영향력과 친근함 앞에 쉽게 경계심을 잃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고 신뢰가 두텁고 그리고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렇게까지 할 정도를 몰랐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죠. 실망감이 너무 컸었고. 얼마 전 주식 투자로 400억 원을 벌었다며 기부왕 행세를 했던 청년버핏 박철상 씨 역시 유명함을 이용해 30여억 원을 가로챈 SNS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SNS를 통해 화려하게 신분을 포장해 유명 인사가 되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의 모방과 허세 심리가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부를 과시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 심리에다가 그 이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네. SNS를 매개로 한 신종 사기 사건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총 예산 22조 원,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라는 새만금 사업 뒤편에서 공무원들의 뇌물 파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편의를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의 접대 일지를 MBN이 확보했습니다. 먼저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총 길이가 33.3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중간 지점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항만 건설공사가 한창입니다. MBN이 확보한 시공사의 이른바 접대일지입니다. 지난해 10월 16일 시공사 현장 소장이 발주처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접대한 기록이 보입니다. 장소는 군산 시내의 룸사롱입니다. 소장님을 업무적으로 그래가지고 만난 적은 있겠죠. 저기서 그런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습니다. 군산해수청 담당 직원들도 여러 차례 접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상품권부터 수십만 원짜리 레저용품 등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혐의 일부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조금만 좀 버려 좀 지지하시는 거 좀 그래요. 저희도 좀 이제 기관 이미지도 있고 한데. 그러면서 관련법을 잘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합니다. 처음이라 좀 몇 년 안 됐거든요. 김영란법을 잘 모르고 하신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 비리 의혹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맡은 고용노동부마저도 시공사와 뒷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어서 우정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새만금 항만 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입니다. MBN은 군산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새만금 항만 건설업체에 제안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근로감독관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새만금 항만 공사에 참여시키면 6번 할 안전점검을 한 번으로 줄여준다는 내용입니다.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새만금 항만 시공사와 실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정년 퇴임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역업체가 계약이 된 상태죠? 외부 컨설팅 업체 말씀이시죠? 예, 현장 와서 점검하고 이런 거는. 또 시공사 접대 일지에는 현장 소장이 군산노동청 근로감독관을 2차례 접대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해당 감독관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관련해서 나중에 제기하면 제가 나가서 조사받으면 되잖아요. 경찰은 군산노동청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사업이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인데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부인 이 씨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첫 재판을 마친 한진과 모녀가 연이어 법원을 나섭니다.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부답이었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씨는 취재진에게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위장 입국시켜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도 한 번에 끝났고 검찰은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출산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도우미를 고용하게 됐고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부인 이명희 씨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하는 가사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비서실에 부탁만 했을 뿐 불법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씨 측은 재벌가 사모님이니까 모든 것을 지시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부탁만 하면 알아서 진행이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법정에서 이 씨는 딸을 감싸 안고 엄마가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다음 달부터 법정 공방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을 끝낸 조 전 부사장의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위협한 유튜버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윤 지검장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을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유튜버 김모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올린 영상입니다. 김 씨는 형 집행정지 결정권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이른바 협박 방송을 했습니다. 차량에 가서 그냥 부딪혀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다 라는 걸 보여줘야죠. 김 씨의 협박 대상은 윤 지검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과 사무실에도 4차례나 찾아갔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공관을 찾아가선 원숭이 인형을 때리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박원순은 제명에 못 살 것입니다. 박도 제명에 못 살 겁니다. 검찰은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김 씨의 자택과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해 방송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의 발언이 협박은 물론 모욕이나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다음 주 김 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장애인 부모연대 회원 수십 명이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수십 명의 장애인 부모연대 회원들과 이를 막는 경찰들로 청와대 춘추관 입구가 꽉 막혔습니다. 여기저기서 고성이 터지고 들어가게 해달라며 문을 부여잡고 울부짖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인 시위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남자 경찰들이 긴급히 여경을 호출하기도 합니다. 안내과 여경들 나오라요. 안내과 여경들. 건물 문 밖에서도 현수막을 빼앗는 경비 인력과 실랑이가 벌어지고 탈진에 쓰러진 회원들이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1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장애인 부모 80여 명은 청와대 진입이 가로막히자 결국 춘추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며 시위를 벌인 건 곧 시행 예정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대책 때문에 비롯됐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낮 동안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하루 2시간에서 최대 5시간 30분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3개월 동안 협의했습니다. 간다 했어요. 그런데 고작 2시간, 4시간 나왔는데 장애인 부모연대 측은 시위를 마친 뒤 요구사항 등을 담은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홀로 사는 할아버지를 뵈러 갔던 20대 손자가 아파트에서 불이 나 숨졌습니다. 할아버지를 먼저 내보내고 홀로 남아 불을 끄려다 변을 당한 겁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창문 밖으로 빠져나온 주민이 사다리를 타고 대피합니다.
충북 청주의 2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시작된 3층은 온통 새카맣게 그을렸고 아직도 매캐한 냄새로 가득합니다. 연기 안 나는 곳에 피해 있다가 소방관들 올 때 이제 산소호흡기 하고 밖으로 내려. 20대 남성이 숨졌고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 90여 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숨진 남성은 할아버지를 대피시키고 불을 끄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16층 아래로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지난 2004년 말 건축허가 사흘 만인 이듬해부터 11층 이상 아파트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대피 방송마저 뒤늦게 나오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 정기적 원인으로 추정만 될 뿐이고 문을 여니까 불꽃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편의점에 맡긴 택배를 훔쳐 달아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택배를 맡긴 손님의 가족이나 택배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택배 상자를 회수하는 것처럼 챙겨간 건데 편의점은 우체국처럼 신분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걸 악용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남성과 대화를 하던 편의점 직원이 택배 종이 상자를 가져옵니다. 곧이어 남성에게 상자를 건네주고 남성은 유유히 자리를 떠납니다. 21살 A씨가 직원을 속여 편의점에 맡겨진 택배 상자를 훔쳐가는 모습입니다. A씨 일당은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금팔찌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해 상품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당은 편의점 택배 운송장을 사진으로 찍어보내면 입금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면 해당 편의점으로 가 피해자 가족이나 택배회사 직원인 척하며 택배 상자를 받아 달아났습니다.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목돈을 필요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님 병원비도 못 내가지고 지인들한테 이제 돈 빌리느라 A씨 일당이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 이런 식으로 훔친 금품은 대략 5,400만 원. 편의점에서 신분 확인을 잘 하지 않고 택배 물건을 준다는 걸 악용한 겁니다. 택배를 접수 취소한다 그러면 접수시켰던 분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봐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절차를 거치는 게. 경찰은 A씨 등 3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은행에 강도가 침입하거나 위급 상황 때 청원 경찰에 사용하는 가스총. 가스총 탄은 2년이 지나면 쓸 수 없는데 폐기해야 할 가스총 2탄을 재판매한 일당이 있습니다. 위기 때 쓰는 물건을 갖고 장난을 친 겁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가스총에 방아쇠를 당겨도 가스가 분사되지 않고 빈 총소리만 울립니다. 실제 한 은행의 보안 요원이 소지하고 있는 가스총입니다. 이걸 그대로 쏜다 아닙니까? 쏘면 밀리나가야 되는데 안 밀리나가네. 가스총에 들어있는 약재탄 분량입니다. 사용연한이 지난 폐기 대상 가스총 약재탄을 재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약재탄이나 통은 2년 안에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사용연한이 지난 걸 다시 판매했습니다. 딱딱하게 경화되어 그 틈새로 습기라든지 유입이 되어 안에 있던 액체가 딱딱하게 굳은 현상이 발생하고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은행과 공공기관 6천여 곳에 납품해 1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일당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약재통, 빈통 모든 거 없애. 부산에서 그러면 청에서 조사 들어오는 게? 경찰은 일당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중간 판매체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요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 노조의 집회가 부쩍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조마다 각기 자기네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법 고용의 현장을 직접 찾아내 지자체에 고발하기까지 합니다. 강대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빨간 머리띠를 두른 모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색출하겠다며 공사장 입구를 막아섭니다. 또 다른 현장에서는 노골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출입을 저지합니다. 외국인들은 일할 수가 없어요.
불법 외국인들이 아니라 내국인들을 정식 단체의 조합원들을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할 수 있게 사례를. 겉으로는 불법 고용 현장을 적발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여러 건설 노조들이 각자 자기네 노조원을 고용하라며 건설업체를 압박하는 겁니다. 일부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들이 불법 행위를 찾는다며 드론을 띄우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처럼 아예 드론 촬영 금지라는 문구를 써붙인 곳도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건설사 앞에서 진을 치고 시끄럽게 집회를 열기도 합니다. 보통 아침에 6시 한 40분에 와요. 여기 장을 친다고요. 방송차 가지고 와서. 누구를 고용하건 건설업체 마음이지만 건설 노조들의 등살에 그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자기의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면요. 위배사항을 관련자에게 고발하고 서울시에 고발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설 노조의 방해 행위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5만여 명이 동의한 상황. 하지만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와 지자체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노조들이 이렇게 대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건설 경기 불황으로 가뜩이나 일자리는 줄었는데 건설 노조는 우후죽순 생겨났고 그러면서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이어서 박인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건설업체 앞입니다. 임금 단체 협상을 앞두고 경찰 추산, 서울과 인천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담당하는 이 건설 회사는 지난달부터 노조와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2년 전만 해도 교섭을 요구하는 건설 노조는 양대 노총 소속을 비롯해 3개였는데 올해는 10개로 늘었습니다. 우리 있고 한국노총 있고 뭔 노조 있고 노조 있고 노조 있고. 대부분 건설 업체들의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경기 악화로 관련 일자리는 크게 줄었지만 노조는 오히려 우후죽순 늘면서 노조 간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노조를 세우면 건설 회사에서 노조 전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건설 노조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단체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제 그 근로시간 면제 조항이 적용이 돼서 5일치의 임금을 매달 노조 측에 줘야 돼요. 노조가 난립하다 보니 협상에 나설 대표 노조를 선정하는 데서부터 신경전이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될 경우에는 내가 교섭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 내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을 중재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면 노동 현장에는 활기가 돌고 활기는 사고를 불러 으깨진 몸들이 병원으로 실려왔다. 이국종 교수가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며 집필한 골든아워의 한 대목입니다. 실제로 산업 현장의 노동자는 항상 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죠. 오늘 발표된 통과에 따르면 작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971명이나 됩니다. 지난해 1월 정부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며 2022년까지 자살, 산재, 교통사고의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루 평균 3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삶의 터전인 작업장에서 죽거나 다치고 있는 겁니다. 이미 70년대부터 산업재해 정책을 펼친 미국은 노동부 소속 산업안전보건청이 노동자의 안전 관련 사항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7년 동안 청장을 지낸 마이클스 박사가 지난 3월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그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강조한 건 정부의 관리 감독이었습니다. 제도를 통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지키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였죠. 어제 노동절을 맞아 대통령은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매뉴얼만 근사하게 만든다고 안전사회가 저절로 만들어질까요? 건설 현장의 사고가 잦아지는 계절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대와 정부군 간 유혈 충돌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를 지지하는 미국이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군은 시위대 해산을 위해 군중 쪽으로 장갑차를 돌진시키는가 하면 최루탄과 물대포도 연신 쏘아댑니다. 시위대는 화염병과 돌로 정부군에 맞섭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베네수엘라 시민과 이를 막으려는 정부군 간 유혈 충돌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전날 24세 남성이 총격으로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당한 데 이어 시위 이틀째에도 27세 여성이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지고 4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quiere libertad. Y esa libertad la tenemos que conseguir en la calle, cueste lo que nos cueste. Esa es la realidad que está viviendo Venezuela.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 간 대리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과이도 의장이 이끄는 시위대를 지지하는 미국은 급기야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Military action is possible. If that's what's required, that's what the United States will do. We're try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avoid violence. We've asked all the parties involved. 반면 현 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는 미국의 개입은 내정 간섭이자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북미. 그런데 오늘은 군사훈련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 실패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에는 하나의 접근법만 있다면서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There's only one real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That's to denuclearize, right? To begin to take down the threat. And 하원 청문회에 참석한 셰너엔 미 국방장관 대행의 발언 수위는 더 높았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최우선 해법은 외교임을 인정하면서도 군사 압박 카드를 넌지시 내민 겁니다. Strength and are continuing to conduct readiness exercises in the event diplomacy fails. 미 외교와 안보 분야 두 수장의 이번 발언은 앞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경고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최 부상은 미국이 연말 안에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거라며 엄포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미 두 나라 간 신경전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다음 주 한국을 찾아 북미 간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제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을 넘어서 살인, 폭행 등 강력 사건으로 번지고 있죠. 급기야 감사원이 층간소음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 아파트 절반 이상이 층간소음 최소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겁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경비실을 찾아가 다짜고짜 70대 경비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한 남성. 윗집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가는 30대 남성. 모두 층간소음 때문이었습니다. 2003년 층간소음의 최소 기준도 마련하고 정부가 인정한 바닥재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15년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감사원이 실제 이들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파트를 포함해 최근 완공된 28개 아파트 191세대를 감사원이 층간소음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96%가 사전에 인증받은 등급보다 더 떨어지게 나왔고 60%는 아예 최소 기준에조차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 대책들은 지난 15년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정부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해 사전 인정을 받거나 아예 저품질 재료를 쓰거나 시방소와는 달리 바닥을 부실 시공하는 등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근본 원인이 사후 확인 절차의 부재에 있다는 판단하에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한번 아파트가 완공돼 버리면 바닥 시공 방법을 확인할 수가 없는 만큼 입주하기 전에 층간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증권사나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서 고객들이 안 찾아가고 잠자는 돈이 7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1년 이상 거래한 적이 없는 계좌가 1억 개가 넘거든요. 은행권에서는 이미 잠자는 돈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시행돼 650만 명이 867억 원을 찾아갔는데 하반기부터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일일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기 번거롭고 지점에 방문하는 건 더 귀찮은데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돈을 이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소액이라면 바로 기부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소비자 물가가 4개월 연속 0%대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유독 따뜻했던 겨울 덕에 채소값이 안정됐던 건데 그럼에도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병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채소 가격은 전년 대비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따뜻했던 지난 겨울 날씨 영향으로 풍년을 기록한 덕분입니다. 채소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는 주로 콩나물, 시금치, 호박 이런 거 주로 많이 사거든요. 대표적으로 작황이 좋았던 배추와 무는 지난해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감자 가격도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국제 유가가 최근 오르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로 석유류 가격도 내리면서 4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대비 0.6% 올랐습니다. 지난 1월 이후 넉 달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 4월까지 누계 상승률은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0.5%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가계의 물가 부담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는 올라 있고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매력이 떨어져 있어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저물가가 진행되는 디플레이션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K-팝 가수 최초로 2관왕을 휩쓸었습니다. 한국어 음악으로 이런 성과를 이뤄냈으니 K-팝의 새 역사를 써낸 겁니다. 조이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TS의 이름이 울려 퍼지자 팬들의 함성이 시상식장을 가득 메웁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9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방탄소년단이 탑 듀오 그룹과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을 휩쓸며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Yo, this was only possible because of the little things we share together, the BTS and Army power, right? 탑 듀오 그룹상은 음악적 역량을 평가하는 상으로 이 상을 수상한 건 K-팝 역사상 방탄소년단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 부문에서 방탄소년단은 마룬5, 이매진 드래곤스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과 경쟁했습니다. 탑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선 3년 연속 수상 쾌거를 이루며 세계적인 팬덤을 재확인했습니다. 팝의 중심부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한국어 앨범으로 이런 성과를 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무대에선 할 씨와 함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무대를 최초로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빌보드 2관왕 쾌거를 이룬 방탄소년단은 이제 K-팝을 넘어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MBN 뉴스 조이로입니다. 한국의 마스터스로 불리는 제38회 GS 칼텍스 매경 오픈이 개막했습니다. 단 한 번도 2연패를 허락하지 않은 이 대회에 지난해 우승자 박상현이 사상 첫 2연패를 노립니다. 김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쾌한 드라이버 샷, 송곳 같은 퍼팅. 제38회 GS 칼텍스 매경 오픈이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골퍼 144명이 쾌청한 날씨 속에 치열한 샷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의 관심은 지난해 우승자 박상현의 사상 첫 대회 2연패가 가능할지입니다. GS 칼텍스 매경 오픈은 지난 37년간 단 한 번도 한 선수에게 2회 연속 우승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현은 지난주 전북 오픈에서 우승하며 7년 만에 부활을 알린 김비호와 환조를 이뤄 많은 갤러리를 몰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박상현은 연이은 실수에 첫날 1오버파를 기록했습니다. 샷에 대한 좀 뭔가 리듬감이 좀 많이 깨졌고 제 플레이도 하다 보면 충분히 많은 타수를 줄이지 않을까 싶어요. 박상현이 2연패 징크스에 발목 잡힌 사이 패기를 앞세운 이태희, 이경준, 이성호 등이 4언더파로 공동 선두에 나섰습니다. 프로가 됐기 때문에 약간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항상 마음 편안하게 시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38번째 그린 재킷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골프 팬들의 시선이 이곳 남서울 CC에 쏠려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오늘 서울 하늘은 맑은 가운데 따뜻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며 낮 동안은 한 달 정도 앞선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6도,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28도, 경북 칠곡은 29도까지 오르며 볕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점차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었습니다. 내일은 중국의 일부 남아있는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도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시정이 20km 안팎까지 트여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춘천 7도, 대전은 9도로 아침에는 선선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전북 지역을 따라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동부지역 낮 동안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맑은 가운데 기온은 계속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요트 경력이 전혀 없는 아이를 요트 선수 출신인 것처럼 꾸며 스탠퍼드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중국인 부모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 입시 컨설턴트에게 650만 달러, 무려 우리 돈으로 75억 원을 썼죠. 이렇게 뒷문으로 대학에 들어간 자녀가 과연 올바르게 자랄까요? 부모의 과도한 욕심이 되레 자녀를 망치는 일,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이 봐왔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